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에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령관 출신 손영근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핵을 대비한 근본적인 대비책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은 여하하는 경우 지금 핵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일정 기간 후에 무기로 소형화되고 무기가 돼서 탑재가 돼서 남한으로 발사됐을 때 어떠한 그 한 발도 남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북한의 무기화된 핵무기가 남한에 한 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마침 국회에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핵 무기의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 부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선제 타격은 좋은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식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형화돼 가지고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에 태워 가지고 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태워 가지고 쏘는데 그 발사대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양에 파레이드 할 때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한 200여 대 이동 발사대가 있다고 그러네요. 10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동하는 거를 걔들은 또 몰래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다 탐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00% 탐지해서 맞출 수 있다면은 최선입니다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왜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번 그것도 경고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국방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목표. 다 찾아서 다 찾아서 때리는 것이 그걸 목표로 삼아서 국방부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방부가 얘기하는, 장관이 얘기하는 핵무기 징후 시, 징후. 그 징후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사전 준비에 들어간 단계?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정보를 여러 수단으로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영상 정보도 있고 신호 정보도 있고 인간 정보도 있고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 결과 징후가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합사에서도 징후 경보과라는 이런 과가 아주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대응 타격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면전, 이거를 국방장관은 충분히 감안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제일 이상적인 건 전면전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남쪽에다 쏜다는 거는 이미 전면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징후가 있다 볼 때는 이미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핵을 쏜다는 건 거의 전면전 수준이죠. 그렇죠. 그 어제 저희 순항 미사일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동하는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북한 전역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거리는 대충 그 예상되는 그 타격 지점까지 다 도달하는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 정도 우리의 전력이면 충분히 이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동 미사일 발사대도 있고 우리의 순항 미사일이 과연 북한의 그런 이동 미사일을 따라갈 만한 속도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 이동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중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싣고서는 움직인다는 그 이동이죠. 그런 것도 전부 타격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감시 수단으로 다 이제 식별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핵이 실려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식별해내고 이거 때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거는 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타격하는 그 수단을 공개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한 지 하루 전에 미국으로부터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어떤 국가 위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이제 통상적 수준의 위기 관리, 즉 이제 국가에서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대책들이 논의돼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봐서 저는 이것이 뭐 이제까지 했던 수준의 그냥 거의 관행적 수준의 조치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북 그래서 경고한다, 규탄한다, 대북 뭐 감시 태세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제적 공조를 강화, 뭐 이 정도 수준은 늘 해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이제 북한이 그것 얘기 들어봐야 뭐 그렇게 크게 겁먹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대응 조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이유도 북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좀 몇 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고는 북한이 제일 껄끄러워 생각하는 게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껄끄러워 생각하는 문제들인데 뭐 좀 더 나가서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도 우리가 한번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영향이 크지 않지만 대북 우리가 이제 한 20억 달러의 무역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 중지하겠다. 또는 뭐 인도적 지원도 뭐 그런 거는 뭐 비교적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서 당분간 우리가 북한에게 어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책이 좀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이라는 게 북한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결단만 하면 또 쉽게 또 할 수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만 이루어지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활용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유력한데 또 한편에서는 또 무스탄리는 로켓 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의 이동이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이게 거의 동시적인 위협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다음의 문제지만 지난번에 저기 서쪽 경도수 남쪽 경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핵실험할 소지가 있고 파키스탄의 예를 보더라도 소형화되기 전에 마지막 그 핵실험은 단기간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를 본다면은 북한이 얘기한 대로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연속해서 수일 내에 다시 할 가능성 또 뭐 배제할 수 없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의 발사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시위 아닌가. 발사가 뭐 된다면은 그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10,000km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대포동 미사일은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안 됩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또 이러한 의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방금 전에 리포트도 나왔다시피 독일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히로시마 때보다 3배 정도 높다, 폭발력이. 근데 우리 당국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뭐 기술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방부에서 6 내지 7킬로톤 이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이 뭐 일부러 축소해서 뭐 국민들에게 했다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여하튼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발표와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지진파의 강도도 강도를 좀
축소했었고. 예, 4.9 내지 5.1 뭐 이런 양 이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거든 전문가들 해석은 예.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예. 그것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게 의도적인 축소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그 문제를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그날 바로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장관에게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답은 그것은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진도 분석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한쪽 방법으로 하면 4.9, 다른 방법으로 하면 5.1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예. 정부가 이걸 이제 축소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그게 북한의 핵보유 지휘국의 그것을 막으려는 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일부러 축소했다면 그건 국민 신뢰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방부에도 여러 번 근무했는데 네. 국방부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순진하죠. 네. 예. 자, 국방부의 일단 발표를 우리가 네. 신뢰를 하고요. 예. 자, 이번에 과연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플루토늄이냐 뭐 우라늄 탄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그 공기 중에 방사능 포진을 한 결과 뭐 아무런 이게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을 원료로 한 건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맞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핵 실험 방법이 보다 진화되지 않았는가. 진화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실험에도 안 나왔고 1차 핵실험 때 일부 이제 제논이 이게 유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차도 유출 안 나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시설을 잘 지난번에도 약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그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그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여야 간의 어떤 초당적인 협력 이런 거 필요할 텐데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뭐 이제 우리 당하고 또 야당하고도 이 초당적 협조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정 협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또 이제 가결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최대한대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맞죠? 그렇죠. 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은 왜 그 결의안 채택에 참여를 안 하죠? 글쎄 이제 통합진보당이 우리가 이제 늘 국민들이 염려하는 거는 종북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 규탄 결의를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정하기에는 좀 껄끄럽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를 하게 되면은 증거가 남고. 그러니까 불참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거는 의원님 생각하시고 직접적으로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쪽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게 있나요? 뭐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당내에서 이제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고 이른바 이제 비대칭 전략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우월하다 하더라도 핵을 당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결국은 핵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핵에는 핵이다. 핵을 막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이다. 눈에는 눈,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핵에 대한 방어는 핵이 가장 좋다. 뭐 이제까지 흔히 쓰는 얘기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 비대칭이 안 되죠. 북한의 핵의 효과가 사라지고 대칭이 그 되는 거죠. 핵은 이른바 옛날 얘기해도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 개발을 정부의 정책으로 해 나간다면은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그거를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려면은 우리도 NPT
IAEA 시스템에서 탈퇴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그 비난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안보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심정적으로는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한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의 틀을 흔들고 또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가 들어오면은 경제의 틀이 또 무너집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아실 텐데 왜 정봉준 의원은 집안에 총을 둔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돌멩이로 막을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뭐 의원들도 지금 의원님 판단을 다 하실 텐데 그런 목소리를 자꾸 내는 건 뭐 어떤 건가요?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이제 우리 그 정봉준 의원님은 또 나름대로의 이 국방을 보는 견해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 적절하다 소리를 이 자리에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학계에서 그리고 특히 예비역 그 장군들 속에서 그런 얘기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좀 더 연기해야 된다. 연합사령부 해체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작년도에 가져오게 됐던 거를 그래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이미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앞으로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근본은 그때까지 우리가 독자적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제 3년간 한미 간의 협조를 잘 통해서 그 가져오기 전에 우리 합참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에 가져온다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좀 더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시기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북한핵 문제로 박근혜 당선인 국가 위기관리 리더십 이게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위기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래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과 이제 한번 투트랙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대응 태세를 강력히 갖추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을 개방해서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 거는 두 가지 원칙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그 앞에서 전제했지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을 우리가 그 많은 일적인 인명의 손상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는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다음 문은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건 뭐 전제가 분명히 한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앞으로 우리 이 남한 국민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각 여러 가지 조치 이걸 좀 북한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미 공은 북한으로 넘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